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수빈 기자, 징역 7년이 선고됐군요.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 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혐의별로 보면 먼저 체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온 거죠?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청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에 통보를 받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기록물법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 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집행 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상의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데 선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봤는데요. 징역 7년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 가벼운 미소를 띤 채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취재진에 따르면
법정을 빠져나갈 당시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군부의 돈줄을 지목되는 기업 등 3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영 기자,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 봉쇄 장기화 대비 지시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다른 선택지들이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장기화 준비 지시를 두고 이란이 오랫동안 거부해온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한 고위험 도박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의구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요구사항인 모든 핵활동 해체를 이란이 수용할 때까지 거세게 압박하기를 원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란 군부의 돈줄을 막는 조치를 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의 돈줄로 지목되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 기업 등 3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권의 제재 회피, 테러 지원과 관련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을 도운 개인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그림자 금융에서 역할을 한 단체와 개인에 제재를 부과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 35곳은 이란 군부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 불법 석유 판매와 각종 무기 시스템에 필요한 민간 부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했다. 이런 보도가 서방 언론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국가 최고 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세력이 전쟁을 계기로 실권을 장악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첫날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폭사하면서 이란에서 단일한 정책 결정권자가 사실상 사라진 게 그 배경입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돼 체제의 정점에 섰지만 현재 역할은 직접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장성들이 제도적 합의를 통해 내린 결정을 추인하는 데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권력은 국가 최고 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시 지도부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모즈타바는 최고 지도자직 취임 이래 공개석상에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이 때문에 상당히 큰 부상을 당했다는 설이 매우 유력합니다. 로이터는 전쟁에 따른 압박으로 이란의 권력은 강경파에 집중됐으며 그중에서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사 전략뿐 아니라 정치 분야의 핵심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중재 중인 파키스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란 측의 반응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다며 단일한 의사결정 구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응답하는 데 2, 3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로이터에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외교부가 한국 관련 선박들의 통과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는 기본 입장하에 한국-이란 정부 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선박의 안전과 선박회사 입장도 고려하면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 기간 갈등을 빚었던 영국에 대해서 양국의 유대를 부각했는데 찰스 3세는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격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거라며 찰스 3세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ilitarily defeated that particular. Charles agrees with me even more than I do. We're never going to let that opponent have a nuclear weapon. They know that.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지도부 분열 상황 해결을 시도하고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빈 환영식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견고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Americans have had no closer friends than the British. We share that same root. We speak the same language. We hold the same values. 영국이 군기지 제공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면서 껄끄러워진 관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에 미 연방의회 연설에 나선 찰스 3세는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s is an indispensable partnership. We must not disregard everything that has sustained us for the last 80 years. Instead, we must build on it.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을 잇는 유대화 정체성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서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한 공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연대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왕실 외교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일치 단결했던 이란 내 지도부가 다시 분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협상 전략을 놓고 강원파가 충돌하면서 종전 협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협상 여부를 놓고 이란 지도부 내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성직자,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핵심이라며 이를 지속해야만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온건파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휴전 후 핵논의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내부 권력 싸움으로 보면서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고 있는 실정입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They're in turmoil. So we thought we'd give them a little chance to get some of their turmoil resolved. 이 같은 이란 지도부 내 충돌은 전쟁 발발 이후 모즈타파 하메네이 새 최고 지도자의 부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메네이가 은신하면서 최고 지도자와 하부 조직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을 조율해온 원로 지도자들이 공습촉이 사라진 점도 이런 혼돈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자세한 중동 상황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또 밝혔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는 아직 안 알려졌는데 이 붕괴라는 게 뭘 뜻하는 상황일까요? 그 트럼프만 알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붕괴라고 하는 것이 뭐 트럼프 말을 지금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질식이 됐고, 이건 뭐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수출을 이제 막다 보니까 가장 큰 수입원이 이거였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그 지도층의 내부 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지도층 내부 분열도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내부 분열이 심하다고 나오는데, 아랍 쪽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그 지도층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건 다 맞는데, 네. 왜냐하면 그 시작하자마자 그 폭사당했으니까 40명 넘는 그 지도층들이,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이 이렇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분열이 아니고 나름대로 굉장히 결집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 협상파들은 외교적인 활로를 뚫고 있고, 군인들은 그 지금 군사적인 저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잘 돼 있거든요. 다만 원로층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바람에 새롭게 들어오는, 거기는 이거 신정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 혁명 수비대, 즉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정직자들하고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원로층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얼마나 화합을 잘하느냐. 물론 뭐 그 짧은 시간에 전쟁 중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갈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 측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뭐 그런 그 혼란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아마 버티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협상판을 좀 이렇게 흔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국제적인 여론이 아니고 네. 미국 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이란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목표도 지금 설정해 놨다라고 지금 오히려 이란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뭐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는 이 메시지 정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란 지도부 누굴 통해서 받았는지도 좀 실체가 불명확한 그런 상황인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지금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해 보고자 좀 압력을 가하는 그런 카드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양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란의 상황은 어찌됐든 그 오랫동안 이게 신정 체제가 79년부터 유지돼 왔는데, 그 동안에 공식 그 최고 지도자는 2명밖에 없었어요. 호메이니와 하메네이. 이 하메네이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뭐 우리나라 한반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김일성의 통치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저도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역 못하고 우리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북한도 두려웠겠지만 남한에서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땐 그만큼 공포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란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오랫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다들 하메네이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통치 체제였단 말이죠. 근데 하메네이가 뭐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계자에게 이걸 승계해주고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하메네이가 뭐 자기의 후계 구도를 뭐 4번까지 지정을 해놓고 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지정된 사람들이 통치를 진짜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중요한 건 대중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국가가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전쟁이 났고 또 외교를 하는 사람, 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또 내부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역할 분담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막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라고 서로 쳐다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협상안을 받든 아니면 강경론으로 가든 간에 각자 자기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도 협상파들은, 협상을 해본 사람들은
미국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유화적인 어떤 결정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휴전 기간 2주가 다 지나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예고했던 대로 자, 이 기간이 안 되면 우리는 발전소고 교량이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석기 시대로 돌려버릴 거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차피 언젠가는 종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더 파괴돼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종전되는 건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하겠죠. 우리는 지금 종전할 의사가 있고 협상할 의사가 있어. 그런데 다만 내부에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울 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 너희랑 협상할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누군가 지금 앞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뭐 협상판을 흔들려는 건 뭐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게 뭐 호르무즈해협 옆봉쇄한 것을 과시한다던가 그 성과를 과시한다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요구를 좀 이란이 수용해라 이런 압박이 담긴 메시지로도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압박은 뭐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호르무즈 미국에 의해서 그 호르무즈 봉쇄가 됐을 때 이란이 지금 가장 큰 그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 뭐 원유 저장 시설도 있고 뭐 지금 식량도 수입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원유 저장 시설도 한 2천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 정도는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하루 생산하는 게 15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면 이제 꽉 차는데 그러니까 뭐 벌써 그 며칠 됐으니까 거의 찼을 뭐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근데 이란 내부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그거는 뭐 오히려 그냥 그 생산을 좀 정지하면 된다 그러는데 물론 다시 하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고 뭐 이러지만 사회적인 인내심이에요. 사회적 인내심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예측이 안 돼요. 이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나 식량은 뭐 1개월이다 2개월이다 나름대로 자기네들 비축량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이 사회적 인내심은 당장 배고픈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 그 군부 통치에 의한 이 시스템을 특히 그 전쟁이 나자마자 그 주변 아랍국들에서 얘기했던 것은 신정 정치, 즉 정직자들하고 군인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는 이런 게 무너졌고 군부 통치로 완전히 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란 내부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1, 2월 달에 그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존경을 받는 체제는 물론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느냐가 더 저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오히려 이런 봉쇄를 했을 때 단기적인 것보다 진짜 장기로 간다면 이란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국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전쟁 중이라 이게 없어졌지만 이게 이렇게 장기적 휴전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서서히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란이 달랠 방법이 경제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꾸 지금 뭐 협상을 하려고 하고 주변국들하고 지금 외무장관 돌아다니면서 그걸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란 군부에서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뭐 새로운 목표와 무기로 좀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지도부 내에서는 강원파가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모즈타바의 그 공백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모즈타파가 지금 공백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리 하메네이가 없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부메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지 않았으면 아마 알리 하메네이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결정을 내리고 미국과 어떤 방향으로든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이제 최고 지도자의 부재, 모즈타파가 아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부상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부상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 때문에 모처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모즈타파가 단지 부상 때문이라면. 뭐 갈리바프라든지 이 아라그치라든지 이런 이제 거의 최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아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협상이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직접 보고를 안 하고 상의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아주 고위공직자들조차도 만날 수 없을 만큼 신변의 위협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호하고 있는 모처에서 아주 깊숙이 숨어서 극히 소수의 혁명수비대의 아주 고위 관계자 몇 명하고만 접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호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최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 4명이지만 여기 4명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이 온도 차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강원파라는 것은 어디나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군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군부가 우리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군부가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군부는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외무장관이라든지 이제 갈리바프 같은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현실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뭐 잘 지내자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밉지만 그래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얘기가 되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강경파, 온건파라기보다는 강경파, 협상파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란이 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앞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CNN 보도를 보니까 이번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며칠 안에 이란으로부터 협상 중재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결국 핵 협상 관련 수정안이 좀 통일이 돼서 담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이 파키스탄 대통령도 중국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외무장관도 그 주변국을 다 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어떤 안을 하나 만들겠죠. 지금 이란 외무장관이 그 지금 주변에 가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한테는 제일 우선적이다. 그래서 지역 결속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그 국가들끼리 해서 어떤 안보 자결주의, 즉 집단 안보 체제를 뭘 만들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공동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뭐 오만이나 UAE나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해군들이 감시를 하고 정보 공유하고 뭐 그리고 이제 통행세 받게 되면 같이 하고 뭐 이런 것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공동 운명체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왜 지금 파키스탄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하냐면요. 파키스탄도 지금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 서쪽은 직접 자기네들 전쟁은 아니지만 이란 전쟁이지만 이제 그 이란 국경에서의 그 이란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서쪽의 경제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란으로부터 오는 송유관이 있어요. 그게 그 과다르항까지 오게 되는데 그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중국이 투자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란 내부는 이미 끝났어요. 1000km가. 근데 이제 이 파키스탄 내부에 있는 게 지금 안 끝났는데 지금 파키스탄이 그걸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란은 그 과다르항을 중국은 99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2015년에. 거기서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그 1300km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그렇게 경제 투자가 지금 해야 그 파키스탄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파키스탄의 경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도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이쪽에 이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인도 지금 원하는 것은 아랍 국가들도 우리가 파키스탄하고 이런 경제적으로 얽혔듯이 이런 인프라를 공동으로 하자. 그런 것을 해서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지금처럼 미사일 공격이나 공격을 못 할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벌써 아랍 특히 걸프 국가들이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UAE입니다. UAE가 오펙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5월 1일자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지금 사우디 중심의 석유 카르텔에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UAE는 공격을 가장 많이 받다 보니까 공격받는 와중에 오펙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공동 대응하자는데 그것도 안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가서 그리고 UAE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호르무즈에서 벗어난 항구가 하나 있어요. 푸자이라 항구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은 수출할 수 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그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그 석유 카르텔에 의해서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UAE가 나와서 증산을 해버리면 이 카르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값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안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준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번에 UAE한테 아이언돔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미 UAE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아랍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미국을 뭐 경시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많이 이런 걸 좀 할 것 같습니다. 대응해서. 일단은 그 이란이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 협상 제안안. 일단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20년간 핵 농축 중단을 거론했던 만큼 뭐 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이보다는 좀 높거나 그러니까 이보다 낮으면은 좀 뭐랄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가 될 텐데 근데 이 수정안이 나온 이후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장기전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전쟁 초에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든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전쟁인 건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게 되면 이란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예, 그렇게 예. 되면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발목 위에 잡히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유가 상승이에요.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재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까지는 본인이 강한 그립을 쥐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가면서 이제 레임덕 수준으로 가고 차기 주자들이 활발히 뛰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선거에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기 주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멀어져야 내가 표가 얻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주 급속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간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마치 본인이 여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네. 그럼 우리가 더 양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속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디데이가 있을 거예요. 이 이상은 절대로 못 간다라고 하는 디데이가 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계속 전쟁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란을 조급하게 만들고 애같하게 만들어서 양보안을 가져오게 할 건데 만약에 이제 디데이가 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승리했어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애초에 뭐 설정해놨던 목표, 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명분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란도 딜레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라리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나서 뭔가 될 것 같았을 때 안 됐으면 차라리 개전 초에 뭐 한 일주일이든 아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우리는 애초에 목표가 이렇게 그냥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었어 라고 그냥 선언하고 차라리 나와 버렸으면 그랬으면 본인의 목표가 거기까지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했기 때문에 승리야 라고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뭐 애초에 목표도 계속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는 뭐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말을 바꿀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그 과정이 뭐가 됐든지 간에 승리입니다. 본인은 항상 승리했고 옳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그 나머지 앞에 서사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겠죠. 네. 지금 미국 재무부는 지금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이제 이란에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비미국인까지도 제재를 할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정유소와의 거래도 금지했는데 이게 이란뿐 아니라 중국까지 좀 압박에 들어간다 이런 뜻일까요? 예, 중국도 견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5월 달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에서 아마 가장 그 중요한 그 현안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이란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그 트럼프로서는 종전 선언을 하던 뭐 어떤 걸 하던 간에 이제 자기는 이제 승리했다라고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이제 분명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경제거든요. 유가만 좀 내려가면 그래도 나는 전쟁도 승리했고 경제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UAE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UAE를 끌어들인 이유가 이게 UAE 혼자 한 게 아니라 미국과 긴밀한 그 사전 교감과 협조하에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UAE와 통화 스와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데도 단칼에 고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고 금융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UAE에게는 안보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안보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거기 끼어들어서 이제 뭐 아이언돔도 지금 제공하고 뭐 이런 식인데 만약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UAE가 그 푸자이라 항으로 그 하면 500만 톤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기가 지금 480만 톤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석유값이 조금씩 내려갈 거는 사실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종전 선언을 해서 했을 때 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 분명히 비난이 있을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유가가 이렇게 좀 잡히면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난 다 했다.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뭐 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 지지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지지 안 합니다. 이건 그냥 그 골수 지지파들한테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지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지금 서서히 쓰는 호르무즈를 압박하는 대신에 걸프 산유국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미국 쪽으로 안보 핵산으로 그 우산 밑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이 이란을 본격적으로 공습할 당시에도 원유 생산 시설, 저장 시설에 대한 공격은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란 내부에서 그 원유 저장고가 포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고 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폭발할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지경까지 가면은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뭐 백기를 좀 들고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글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란도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손을 드느냐 이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게임 이론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누군가 한쪽은 이제 그 양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란이 신정체제 국가고 오랫동안 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란의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의 기득권 세력에서 본다면 미국에게 양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어떤 그 시스템 아니면 반미 이런 구호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항복에 가까운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결국은 계속 버티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은 또 지금 내부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경제 제재를 지금 하루 이틀 받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서 사실 지금 조금 더 힘들어서 그렇지 그동안에도 계속 힘들었거든요. 이미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저항 경제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 어떤 이게 그 약간 계단식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나 지도부나 자 이제는 비상 상황이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또 버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 이제 이란이 생각할 때 11월 트럼프는 어차피 11월이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버티자라고 하면 또 못 버틸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석유 저장고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 석유를 계속해서 불태워서 버리고 계속 뭐 석유는 어차피 땅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아닙니까? 무한정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나온 석유를 다 바다에 버리거나 뭐 태우거나 이게 극단적인 방법도 어차피 동원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고 있는데 일본 유조선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도 하고 러시아 억만장자 관련된 초호화 요트도 이제 맞봉쇄를 뚫고 통과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모든 전 세계를 다 적으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호적인 데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뭐 원래 사이가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쪽에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이렇게 통과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도 한미 동맹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 상승이 이어지자 시민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아침마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고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낄 방법을 찾느라 고민입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기름값이 저렴한 편이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알뜰 주유소에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중동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어느새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좀 검색을 하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 오늘은 이 만남의 광장 쪽이 가장 싸서 저렴해서 이쪽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도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2,000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차 시간이 길어지면 시동을 끄고 예열 시간을 줄이는 등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은 필수가 됐습니다. 1리터라도 아끼려고, 몇 cc라도 아끼려고 시동을 금방 꺼버려요. 디젤차는 한 5분 정도 걸어놓은 다음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시동 걸면 무조건 출발. 전세버스 기사들은 성수기인 나들이철을 맞았지만 걱정이 큽니다. 유류비가 부담인데도 이용객이 줄어들까봐 운행비를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5, 6월달까지는 성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면 지금은 운행할수록 마이너스죠. 석유 최고 가격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에 소비자들 고민은 여전합니다. 중동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돼 불평과 부담이 해소되길 희망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이틀째인 28일 대상자의 약 3분의 1인 106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어젯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06만 8,400여 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00여 명의 33.1%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6,09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 영향에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6,690으로 상승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0.3% 내린 6,619로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 전환해 6,690으로 0.8%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지난 27일 이후 3일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0.2% 내린 1213으로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매수로 0.4% 오른 1220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4원으로 출발해 5원 오른 1,47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동인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이러한 예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김유석 부사장이 계열사 대표 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규모나 비서 배치 등을 볼 때 등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직접 규제 대상에 오르고 사촌인의 혈족과 삼촌인의 인척은 보유 주식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 INC와 한국 쿠팡은 투명한 지배 구조라며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쿠팡 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공정위의 조치는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상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놓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국내외 기업 현안을 넘어 대미 관계까지 미칠 파장을 놓고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신문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첫 신문기일에서 사측은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측이 인력 규모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협상 중에 갑자기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최소 필요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주말 가동 인원 정도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주말 가동 인원을 좀 밝혀달라고 성명을 했고 서명을 요청드렸고 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신문기일을 열고 총파업 전 가처분 결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인생사진을 남기겠다며 무단으로 철길에 들어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폐쇄됐던 강원 동해시 하평해변 건널목이 다시 열립니다. 수십 년간 이용해오던 생활 통로가 막혀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호소 끝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재개방이 결정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속 풍경을 닮았다는 입소문에 사진 명소로 떠오른 동해시 하평해변 건널목. 지금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선로 무단 침입이 반복되고 급기야 열차 급정거 사태까지 발생하자 지난 2월 코레일이 전면 폐쇄한 겁니다. 수십 년간 이용하던 통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수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건널목이 폐쇄 2달여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참다 못한 주민 5,400여 명이 탄원서를 냈고 동해시와 코레일 등이 협의 끝에 안전요원 배치를 조건으로 재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철도 안전이라는 그 원칙, 절대적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우리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 동해시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온 결과입니다. 동해시는 주간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이 가능한 CCTV 넉 대도 설치해 통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개방 소식에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막혀 있어갖고 저희가 저쪽으로 바다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삥 돌아가야 돼서 여러모로 너무 불편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방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야간에는 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통행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9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전 22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하늘도 맑아서 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충북 남부와 호남 동부, 영남에는 늦은 오후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징역 7년이 선고됐군요.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전단 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혐의별로 보면 먼저 체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에 출석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의 통보를 받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기록물법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 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집행 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상의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데 선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봤는데요. 징역 7년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 가벼운 미소를 띤 채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취재진에 따르면 법정을 빠져나갈 당시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경로설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률가로서 지휘부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화를 냈다면 전 군박 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냐고 항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방금 붕괴 상태에 있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어 이란이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가능하면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봉쇄한 것의 효과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부 분열로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란 지도부에 미국이 제기한 비핵화 등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작업이 미국 정보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이런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긴장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일부 공화당과 행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준비 태세를 다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 여권에서 전쟁 장기화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표적 목록을 새로 설정했다며 적들이 다시 침략해온다면 새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 اینکه اهداف رو بروز کنیم. 이란 정부는 장기화하는 종전 협상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و اتفاقا آن چیزی که باعث شد به اهدافشون نرسند انسجام داخلی ما بود.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선 개방, 후 핵협의 제한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The Straits is basically the equivalent of an economic nuclear weapon that they're trying to use against the world. Imagine if those same people had access to a nuclear weapon. They would hold the whole region hostage. 이처럼 교착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4%로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선 전쟁 장기화에 대한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이런 교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면 제3국까지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기 위해서 중국 정유사와 항만, 물류업체 등 5곳도 추가 제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특수 계절을 텄습니다. 자국 화폐인 리알과 미국 달러, 유로, 그에 도전하는 중국 위안까지 4개 통화를 지정했습니다. 통행료는 대형 유조선 한 척 기준 200만 달러, 배럴당 1달러씩 물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전쟁 이전 하루 100척 이상의 물동량을 고려하면 막대한 항전 자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It is not Iran's hostage. It is not Iran's bargaining chip. It is not Iran's toll road. 발끈한 미국은 통행료를 낼 경우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산둥성에 있는 민간 정유사 4곳과 물류, 항만업체 등 모두 6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앞서 이란발 중국행으로 의심받는 유조선들을 잇따라 납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 90%를 헐값에 수입해온 중국을 정조준한 겁니다. 敦促美方停止滥施制裁和长臂管辖的错误做法。 지난 2021년 중국과 이란은 이른바 25년 전략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 제재에 막힌 원유와 4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맞바꾸는 계약입니다. 미국의 칼끝이 중국과 이란 관계에 뿌리를 겨눈 셈인데 중동 휴전 협상과 뒤이은 방중 담판을 염두에 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탈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펙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 3위인 아랍에미리트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지배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5월 1일자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UAE는 이번 결정이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 변화하는 에너지 구성을 반영한다며 이들 두 기구 탈퇴로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UAE는 오펙 회원국 중 사우디와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회원국으로 오펙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이번 결정은 이란 전쟁에서 사우디의 소극적인 지원에 감정이 상한 UAE가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빠르게 현금화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걸프 지역 동맹에서 벗어나 미국의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구상으로도 관측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UAE의 오펙 탈퇴의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세계 유가는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When you see 675 on that sign,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killing me. I just came for the drinks, because it's cheaper to get a drink here than it is to get, gas.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경우 UAE의 탈퇴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They will start pumping as much as they can to reach those 5 million barrels per day. So in reality, what it means is that more supply to the market in the medium term. 오펙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사우디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어온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펙이 주도해온 감산을 통한 고유가 정책에 균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일본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 처음인데 일본 정부는 통행료는 안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접근하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선박의 정체, 일본 유조선 이데미스 마루호입니다. 전쟁 사흘 전에 페르시아만에 들어갔다가 발이 묶이면서 무려 62일 만에 탈출한 것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를 빠져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일본 선박 3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지만 모두 가스 운반선이었습니다.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라면서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사들을 통해서 이란과 어떻게 보면 이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또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유조선이 통과됐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배가 물속에 잠긴 깊이로 볼 때 원유 200만 배럴이 실린 것으로 보이며 목적지는 일본 나고야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일본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SNS에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에는 일본과 오랜 우호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53년 니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을 당시 일본이 이란 석유를 몰래 수입할 때 썼던 유조선입니다. 빛바랜 사진과 함께 양국 우정을 증명하는 유산이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에는 선박 40척가량이 고립돼 있지만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소식을 공유하며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시냐고 저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일본은 이미 이달 초에도 천연가스 운반선 3척이 빠져나왔다면서 이는 협상의 결과이고 통행료도 안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을 때리면 대이란 협상력도 높아진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럽지 않느냐며 하기야 부끄러운 줄 알면 민주당이 아니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이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등은 하 전 수석을 향해 SNS 설전을 벌이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 GPT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민주당이 인재 영입 형식으로 발탁하면서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공개 러브콜을 보내온 정청래 대표는 하 수석의 머릿속에 있던 AI 강국 구상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해달라고 당부하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제가 3고 초례를 넘어 30고 초례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오고 싶었던 인재입니다. 하 전 수석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려 한다면서 대양 수도와 AI가 만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설계자에서 실천가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이미 준비됐지만 실천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AI 강국론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느냐며 청와대가 의원 자리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북갑에 나설 경쟁자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년 뒤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결국 하 전 수석 출마를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자신이 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흔쾌히 출마를 수락하셨다고 응수하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부산 북갑 무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3자 구도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적으로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으며 무공천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보수 제거를 위해서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출발하는 동남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에서 주목을 받는 후보들이 선거 전에 가세하면서 부산 북갑이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9곳에서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북갑과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 등 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접수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이뤄지며 모레부터 면접을 진행한 뒤 5일에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4곳에서 치러집니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향후 전국 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만큼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을 내세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추미애, 박찬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이 8명이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등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5곳을 포함해 14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재보선 지역구가 확정되면서 여야는 다음 주까지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4곳 중 13곳을 차지했던 만큼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 앞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자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판세가 유리하진 않지만 현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전략지역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고 보수 진영의 단합을 끌어낸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습니다. 특히 여야 유력 후보들 간의 5자 경쟁이 펼쳐지는 경기 평택을과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부산 북갑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후보들이 저마다 표밭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가 추진되면서 선거 구도가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기와 인천까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여야는 승부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부 갈등과 사업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장위동 재개발 구역을 찾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착착개발. 현재 15년 안팎 낀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계획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체력 9988 센터를 방문해 1호 공약으로 건강을 내세웠습니다. 이름은 강철체력 활력 서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체력을 도시 경쟁력의 중심에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책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마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친명계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비전 선포식을 열어 인공지능과 바이오, 문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이끌고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행정의 연속성과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천을 지키고 키워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 51명 가운데 44명이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함진규 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현재 교육부 장관과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해 정치 중립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임전수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개소식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과 조상우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후보는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추대한 교육감 후보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촉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동인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김 의장이 동인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이러한 예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김유석 부사장이 계열사 대표 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규모나 비서 배치 등을 볼 때 등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직접 규제 대상에 오르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보유 주식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 INC와 한국 쿠팡은 투명한 지배 구조라며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쿠팡 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공정위의 조치는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상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놓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국내외 기업 현안을 넘어 대미 관계까지 미칠 파장을 놓고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의 큰딸 메디슨 수석이사가 한국 기업들을 잇따라 만나 피지컬 AI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메디슨 왕 수석이사는 오늘 경기 성남시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 수석이사는 어제 LG전자와 현대차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버지 젠슨 황의 깐부 동맹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내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6%, 서울의 경우 18.67% 오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와 BGF 로지스가 밤샘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까지 갔지만 조인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비조합원 차량에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11시간 동안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화물연대본부와 BGF 로지스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인식이 계속 연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일 비조합원 차량 돌진으로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입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이 계속 길어진 겁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구가 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중하게 좀 문구를 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회사와 화물연대 모두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측 갈등은 지난 5일 화물연대가 BGF 리테일의 물류센터를 봉쇄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조합원이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며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조인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면 주요 물류센터 등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거라고 예고해 조율이 언제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비조합원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등 야5당과 무소속 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 문제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자의적 행위가 조금 남아있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등 야5당과 무소속 의원을 만난 이 대통령은 먼저 대외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국내 상황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대외 환경은 쉽지 않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의 경우 의견이 달라도 다른 나라에선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행위가 조금 남아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관계와 미국 이란 전쟁 등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노력하겠다며 대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교섭 단체 전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포용적인 소통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 수도권 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유사시 사이버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합동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자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 높아지는 안보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력을 다방면으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킬웹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팬타임스는 브런슨 사령관의 구상이 미국 국방부가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3살짜리 아동의 사인이 된 두부 손상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친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광범위한 뇌출혈과 몸 곳곳에 든 멍자국 등을 확인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두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복부 쪽에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국가수 구두 소견과 부모 휴대전화에서 포착한 학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친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경찰은 여기에 더해 국가수로부터 피해 아동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해 머리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외력에 의해서 머리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도구를 이용했다면 좀 더 의도성이 명확할 것 같고요. 경찰은 친모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혐의 등으로 30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선 아들목 근처에서 유세 중이던 정 후보에게 음료수가 든 컵을 던져 정 후보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하고 선거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다 음료수 컵을 던졌고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 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씨 등이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한 차량에서 모의 공기총 내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압수한 뒤
탐문 수색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해상에선 어선이 충돌해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와 전동차가 부딪혀 80대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바람을 따라 산 정상 방향으로 번집니다. 산불 진화헬기가 다가가 물을 뿌려보지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강원 홍천군 내촌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와 장비 20여 대와 6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인력 170여 명, 헬기 17대 등을 동원해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속에서 발생한 연기가 인근 사찰 주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입산을 자제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속 환경이 불길에 취약하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숲속의 환경이 낙엽과 잡목,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어서 불이 나면 큰 화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충남 보령 앞 해상에선 3톤급 어선 2척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선장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른 승선원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SUV가 멈춰서 있습니다. 전남 한평군 나산면에서 50대 B씨가 몰던 SUV와 전동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차에 타고 있던 8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미국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를 예비 과부로 풍자한 토크쇼에 대해서 미국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방송된 미국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패러디하며 아슬아슬한 말을 쏟아냅니다. Look at so beautiful. Mrs. Trump, you have 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 한바탕 좌중을 웃긴 이 발언은 이틀 뒤 하마터면 끔찍한 사실이 될 뻔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찬장 맨 앞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가까스로 피격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와 맞물려 멜라니아는 키머를 겨냥해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저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키머리 해고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백악관도 화력을 보탰습니다. ABC's late-night host Jimmy Kimmel disgustingly called First Lady Melania Trump an expectant widow. Who in their right minds says a wife would be glowing over the potential murder of her beloved husband? 미국 방송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는 ABC 방송의 모 회사 디즈니를 겨냥해 칼을 겨눴습니다. 해당 토크쇼를 문제 삼아 다음 달 28일까지 면허 갱신 신청서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오는 2028년 10월로 예정된 갱신 시점을 2년 넘게 앞당긴 겁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ABC 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만약 취소를 시도한다고 해도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거치는 긴 절차가 필요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한정판 여권이 발급됩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간 여권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얼굴 아래 금색으로 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뒤로는 미 독립선언문이 새겨집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발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공공전기차 충전요금이 주유소 가격표처럼 충전시설 앞에 게시되고 금속과 완속 2단계로 나뉘던 요금 체계도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2단계인 충전요금 체계가 기기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kW 미만에서 200kW 이상까지 총 5단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도 요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에는 온화함이 감돌며 봄 날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3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중부지방은 구름만 가끔 지나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북 남부와 호남 동부, 영남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어느덧 5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꽃가루인데요. 지금부터 5월 중순까지 꽃가루가 가장 심하게 날리면서 집 안까지 꽃가루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새벽부터 오전 11시 사이에는 환기를 피하고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창문은 양쪽으로 모두 여는 것이 좋고요. 환기 후에는 방충망이나 바닥에 꽃가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걸레를 이용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